꿈에 볼까 그 무섭네요. 옛날에 그 귀신 드라마들이 다 조명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존재, 산모들이 두려워하는 귀신, 꾼띨 아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비명을 지르면 꾼띨 아낙이 산모의 비명을 듣고 찾아와서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긴 손톱이 달린 창백한 두 팔이 쑥 방 안에 들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다. 아,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구질을 해요. 아니 그리고 산모가 아프면 비명도 지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 귀신도 안악이면 뭐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어 아닙니까? 안악이라는 게 한국어가 아니지 않아요? 꾼띨 아낙, 할 때야. 낙낙. 정말 두 분들이 지금 저한테는 큰 공포세요. 저도 공포스러워요, 제 자신이. 과거 한 여성이 마을의 영주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부탁이에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마을에 큰일이 날 거야. 그 전에 넌 죽어야 돼. 주민들이 임신한 그녀를 생매자. 어휴.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된 그녀는 자신을 죽인 마을의 모든 남자와 그 자손들까지 저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뱃속 아기를 낳지 못한 슬픔 때문인지 산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훔쳐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꾼띨 아낙이라는 이름도 임신한 여자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한테. 마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정말 이해하지만 이게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꾼띨 아낙이 인도네시아에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어? 와. 오, 되게 무서운데? 갓난아기를 노리는 귀신 꾼띨 아낙, 한 맺힌 그녀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야,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여기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얀 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러 저건 저러다 진짜 어떻게 돈을 살아요?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현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현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엔 벽에가 내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PD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그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PD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네?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죠. 뭐야?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아하. 김현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야,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막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물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예, 그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네, 김현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야심한 시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키노와 마호. 심야 시간대인 만큼 손님이 적어 두 사람은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호, 혹시 도어벨 소리 들었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느라 못 들었나 보지? CCTV 모니터 속 잡지 코너에 머리카락이 긴 한 여성이 책장을 응시하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정말 이상한 게 아무런 미동도 없이 뚫어져라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 혹시 저 책 훔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분명 모니터로 봤을 때 잡지 코너 앞에 있었던 여성이 순식간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알바생들이 여기를 올 동안에 다른 코너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훔치려다가 들켜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에 휩싸인 두 사람은 조용히 계산대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왜? 그 이유는 말이죠. CCTV 모니터 속에 화면을 쳐다보던 츠키노와 마오가 반사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이 반사돼 비쳤던 겁니다. 야, 이건 어떻게? 어떻게 그 꼼짝도 못하잖아 그럼. 완전 꼼짝말하지. 자, 몇 분 뒤 모니터 속 정체불명의 여성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제 안심한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CCTV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는데 보지 마라. 바로 그때 잡지 코너를 비추던 화면에는 아까 그 의문의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묘한 이야기는요. 동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곳,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유명 놀이공원에 얽힌 괴담입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이게 그렇게 타고 싶었어? 어릴 때 많이 타던 거라서 자기랑 꼭 같이 타고 싶었어. 이거 못 말려. 자, 출발! 부부는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왼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놀이기구는 다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탈 때 있었는데. 아유, 이상하다. 출발할 때 분명히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어? 사고 난 거 아니야? 당황한 직원은 급하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기 봐봐요. 분명히 탈 때 있었는데 내릴 때 사라졌어요. 없어. 없어. 뭐지? 그죠? 사고라도 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포토존에 뭔가 찍히지 않았을까요? 놀란 직원들은 탑승 구간 중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찍힌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뭐야? 이게 다 뭐야? 포토존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찍히는데 이 부부가 찍힌 사진만 수백 장. 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뭐야? 아, 왜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아, 다른 승객들은 없어요. 뭐야? 왜 갑자기? 아이. 뭐야?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기 남자밖에 없어요. 어. 아,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게다가 이거 봐요. 지금도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과연 그날 그곳에서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대변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 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지요.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인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아,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래죠.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류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당연하지. 아,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아무리 어려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이제.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얘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매년 10월 찾아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축제 할로윈. 귀여운 괴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 아니 부모님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에 누군가 면도칼, 바늘 같은 위험한 물체를 넣는다는 것. 오, 이거 너무 나쁜 얘기인데? 너무 악랄하다. 심지어는 생명에 치명적인 독까지 묻혀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먹는 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로윈 괴담이 더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와, 실화야 이게? 100% 괴담은 아니고. 1974년 미국 텍사스주 8살 꼬마 티모시는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하고 사탕 받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꼭 나눠 먹으렴. 티모시는 아빠가 준 사탕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티모시는 잔뜩 쌓인 사탕들을 마음껏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고만 티모시. 이후 경찰은 티모시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티모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탕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누가 청산가리를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청산가리가 든 사탕은 아빠 로날드 오브라인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거를? 당시에 로널드는 10만 달러가 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이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야, 사람이냐?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에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전철이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소리와 북소리.
뭐야 방울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야?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글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나왔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쳐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뭐야 또 왜? 그 이유는 스텝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 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구 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죄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쇠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혀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치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2004년) 반에서는 이사할 집을 찾다가 영국 동부의 작은 도시 에식스에 위치한 이 집을 보게 됐는데 뭐 위치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집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네사에게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네사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무언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바네사를 떠밀었고요. 어느 날은 누군가 임신 중인 배를 걷어차 쓰러지기도 했고요. 복도에선 검은 그림자들을 보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의문의 핏자국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바네사는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이 지어진 건 16세기였는데 그때 이 집의 용도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녀 재판소. 당시 마녀로 몰리며 재판소에 끌려온 이들은 지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마녀로 지목돼 교수형 당한 사람만 무려 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녀 사냥이 끝난 뒤에는 감옥으로 사용됐으며 그 뒤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의문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알게 된 바네사. 처음에는 엑소시스트를 불러서 유령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요. 귀신이 사라지기는 큽니다. 집안에서 찍은 사진에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묘한 현상이 날로 심해지자 결국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바네사의 고백 이후에 한동안 고스트헌터들의 투어 스팟이 됐던 이 집은요. 새 주인을 찾은 지 1년 반도 못 넘기고 빈집이 됐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최대 번화한 지역인 라차다. 이곳 라차다의 한 도로 중앙에는요. 색색의 천으로 감긴 큰 보리수 나무와 그리고 이 도로 위 육교까지도 수백 수천 마리의 무수히 많은 얼룩말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룩말? 정확해요. 왜? 이 얼룩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00 Death Curve. 사람들 사이에서 송장도로로 불리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제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진 차선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정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더욱 악명을 떨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스님이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중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깼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다음 차례는 너야! 너야! 아, 쫄았어. 아, 나 멀쩡한 척하려고 했는데 쫄았어. 스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버스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귀신들이 무표정하게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스님이 알아봤더니 이 비극이 시작된 건 약 40여 년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방콕의 고승들은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퇴마 의식을 거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송장도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까 본 조각상을 두면서 망자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로가 있다면요.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바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닭살 돋았어, 진짜. 진짜 타지지 마, 좀.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비넷 좀 보고 와.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누구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동북부에 위치한 카야시마역. 이곳에 다른 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묘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요. 나무가 저렇게 들어와 있다고? 근데 저기 타는 플랫폼 아니에요? 높이 20m에 약 700년 된 이 고목이 카야시마역, 그것도 플랫폼 한가운데서 떡하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1910년 카야시마역이 들어설 당시엔 나무가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고요. 수백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이 고목은 지역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자 1972년 역 확장을 위해 오래된 고목을 베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불안하다. 신성시하는 거 건드리면 좋은 일 없거든요. 그럼요. 굳이 뭘 저 뱀니까? 그러니까. 피해가지. 처음엔 호기롭게 나무 가지를 베어낸 한 인부가 다음날 고열에 시달린 것을 시작으로요. 나무를 베려던 또 다른 인부는 이유 모를 병에 걸렸고요. 또 다른 인부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급기야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에서 연기가 나더라니까요. 다수의 인부들이 혼비백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후 나무를 베려던 인부들이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듣게 된 지역 주민들은요. 신성한 나무를 베면 더 큰 화를 부를 겁니다. 결국 지금의 카야시마역의 모습처럼 나무를 그대로 둔 채 역을 확장, 또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작은 신사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무를 배려한 인부들이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들. 그러나 현재 이 고목은 울창한 위용을 드러내며 카야시마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의 미라 파라오의 저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라오의 저주가 올해 이집트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뭐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저주가 뭐 나왔습니까? 지난 3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국제 핵심 무역로인 수에즈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 그 피해액은 무려 10억 달러, 1조 1,1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그런데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요. 이건 파라오의 저주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지 마라. 수에즈운하 사고가 파라오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수에즈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갑자기요? 이 사고 발생 전 이집트 정부가 수도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신왕국의 절대 군주 람세스 2세,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 등 이 고대 파라오와 왕비의 미라 총 22구를 신축한 국립문명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발표. 그리고 수에즈운하 사고 발생 3일 만인 3월 26일에는 소하그 지역에서 열차 추돌 사고로 32명 사망. 그 다음 날엔 카이로에서 건물 붕괴로 18명 사망. 불과 며칠 새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고들이 났으니까 네.
저 같으면 두려워서 그냥 계획을 취소할 것 같거든요. 아하. 옮겼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3일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됐어요? 진행했네 그냥. 야, 진짜 국가 행사다 완전.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는 오케스트라와 대합창단이 장엄한 곡조를 연주하는 가운데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의장대, 군악대 행렬이 이어졌고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장례식 때 쓰던 목선을 본뜬 운구 차량들의 행진이 거행됐습니다. 야 이거 자체가 진짜 엄청난 문화 대행사였네요. 골든 퍼레이드네 진짜. (1993년) 러시아 고고학자 나탈리아 폴로스마크가 알타이 공화국의 우코크 고지대 탐사 도중 고분에서 항구의 미이라를 발견,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약 2,500년 전 25살에 사망한 왕족으로 추정되는 미라, 얼음공주. 당시 발굴팀은 얼음공주를 러시아로 옮겨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알타이 원주민들은요. 얼음 공주를 돌려달라. 얼음 공주를 노하게 하지 마라. 라며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그 이유.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얼음공주가 영토를 침입한 다른 부족들과 싸우다가 전사. 하지만 사망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안식이 곧 왕국의 안식이니 나의 안식이 멈추는 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릴 것이다. 아 유언이 저주 같아요. 무서워. 역시 뭐 파라오의 저주처럼 나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저주였던 거네요. 하지만 발굴팀은 얼음공주 미라를 러시아로 가져갔습니다. 불길하다. 자, 그런데 이후 얼음공주 무덤이 있던 지역에서 지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 알타이 원주민들은 이것이 얼음공주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수 나고 그런 게 딱 맞는 얘기잖아요. 지진 나고. 현실화 됐네요. 그런데 얼음공주의 저주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10월 러시아 당국은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큰 얼음공주 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당국의 발표 당일 알타이 공화국을 강타한 진도 7.3의 강진. 무려 46년 만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지진에 수천 채의 가옥이 붕괴됐고 사상자는 무려 1,800명에 달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세게 왔는데요. 너무 딱딱 들이맞네. 네. 딱딱 들어맞죠. 네. 알타이 원주민들은 거대한 빈소를 짓고 얼음공주에게 용서를 비는 의식을 치르며 저주가 풀리길 기도했는데요. 심지어 알타이 정부도 러시아에 정식으로 얼음공주 반환을 요구. 결국 2012년 얼음공주는 알타이의 국립박물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 또다시 알타이를 강타한 규모 5.0의 강진. 이에 알타이 공화국 원로에서는요. 얼음공주의 저주를 풀기 위해 얼음공주 미라를 재매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알타이 법원은 얼음공주의 고분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매장이 불가하다고 판단. 결국 얼음공주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알타이 원주민들은 또다시 얼음공주가 분노하지 않을까 지금도 그녀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1936년 10월 독일 북서부 비렐름스하펜에서는 나치 독일의 막강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군함 샤른호르스트의 진수식이 거행됐는데요. 그런데 당대 최강의 군함 샤른호르스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저주받은 군함이었습니다. 왜요? 군함이 왜? 무슨 일 있었나요, 저 안에서? 1936년 10월 진수식을 앞두고 바다에 계류해 있던 샤른호르스트가 갑자기 바다로 떠밀리며 다른 소형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우여곡절 끝에 진수식이 강행됐는데 이날 축사를 낭독한 14살 소녀가 불과 며칠 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군함의 불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939년 함포 하나가 군함 내에서 폭발. 해군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며칠 뒤 군함 내 포탑의 환기 장치가 고장나 1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까지 연이어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야.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샤른호르스트의 잇따른 사고에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됐어.
맞아. 처음부터 불길했어. 사실 샤른 호르스트 진수식이 열리기 6년 전인 1930년 건조 중이던 군함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요. 이 사고로 60여 명의 사망자,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함을 만들 때부터 진수식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건조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원혼들이 군함에 저주를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며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저주받은 군함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건조 과정에서부터 너무나 큰 사고가 있었나. 진짜 뭔가 쓰이긴 했나? 그러니까. 네,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그리고 결국 1943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공격으로 침몰한 샤른 호르스트. 당시 무려 1,900여 명의 독일 해군이 사망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대표 군함에서 저주받은 군함으로 기록된 샤른 호르스트. 혹시 군함을 만들 때 사망했던 억울한 원혼의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일명 데스노트. 그런데 데스노트가 TV판으로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TV판 데스노트요? 그 TV에 뭐 언급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TV판 데스노트는 바로 미국 유명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의 리얼 다큐 데들리스트 캐치입니다. 이름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시즌이나 방영되며 인기에 힘입어 게임으로도 제작된 이 프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업 환경이라는 알래스카주 베링해에서 바닷물이 얼 정도로 혹한의 날씨에 위험천만한 킹크랩 잡이를 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마치 데스노트처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사망하거나 사고에 휘말리는 등 불운이 뒤따라서요. 한편으론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말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름만 올리면은 뭐 사고를 당한다고 하니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긴 합니다. 극한 환경이긴 해요. 근데 이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을 들으면 과연 이 때문일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요? 데들리스트 캐치의 데스노트를 살펴보면 2011년엔 시즌 7에 출연한 저스틴 테니슨이 호텔에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2015년엔 시즌 7 출연자 토니 라라가 수면 중 심장마비로 사망. 2018년엔 시즌 2, 3에 출연한 블레이크 페인터가 자택에서 사망했고요. 지난해엔 말론 레이에스와 닉 맥글라샨이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어요? 와, 무섭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것도 뭐 조업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랬다니까.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가 더 소름 돋는 건요. 출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그 저주가 서린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잭 앤더슨의 동생이 2009년 폐렴으로 사망한 데 이어 2010년엔 그의 아버지가 실종됐다가 2년 뒤에 유골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데들리스트 캐치의 프로듀서 조 맥마흐는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 이렇게 수많은 불운을 몰고 온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가 끊이질 않자 언론에선 가장 저주받은 TV 출연진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요. 데들리스트 캐치는 현재도 큰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고 있습니다. (1992년)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 교통사고로 사망. 1993년 사랑의 커트 프리츠 등정 도중 눈사태로 사망. 2002년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 뇌종양으로 사망.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해진 사망 소식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죽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망한 시기도 좀 차이가 나고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전혀 공통점 없어 보이는데요? 사망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외치의 저주에 걸렸다는 겁니다. 외치가 뭐예요? 뭐야 저거? 외치는 1991년 9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국경 지역인 외치탈 알프스 산맥의 빙하지대 만년설 아래에서 발견된 약 5,300년 전에 살던 자연 냉동 미라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뿐만 아니라 가죽옷, 나무활 등 석기시대 생활상을 알려주는 유물이 꽁꽁 얼어서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요. 고고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외치를 이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미라의 저주가 산 건가요?
가장 먼저 외치가 발견됐을 당시 현장에서 외치를 맨손으로 자루에 담아 운반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였습니다. 그는 외치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그리고 1년 뒤에는 헨 박사를 외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던 산악인 커트 프리츠가 등정 도중 눈사태로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외치 발굴 작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도 역시 외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하고 몇 달 뒤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3명이 다 그렇게 세상을 모두 떠났습니다. 다 그 발굴 작업에 함께했던 동료였고요.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인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발굴 작업에 이 3명만 있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외치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당시 외치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헬무트 시몬 역시 2004년 산에서 조난된 후 8일 만에 산악지대 한 개울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몬의 장례식이 있고 1시간 뒤 시몬을 찾아다녔던 조수 디터 워네크까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2005년 4월에는 외치 발굴의 조사 단장이었던 고고학자 콘라드 스핀들러까지 병환으로 사망. 어휴.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외치 연구를 해온 톰 로이 박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이렇게 14년 동안 외치의 발굴과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7명. 이에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외치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의. 이것을 볼 땐 반드시 유의하시오. 2015년 영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뭔데? 그냥 보기엔 너무 평범한 인형이잖아요. 이거 뭐 저주에 걸린 인형인가요? 사탄의 인형? 에나벨 같은 거 에나벨? 어? 에나벨? 두 분 막 뭐 속이 메스껍거나 오한이 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 아니에요. 근데 왜요? 저 인형이 뭔데? 방금 보신 이 인형의 이름은 패기인데요. 패기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스꺼움과 오한, 두통, 가슴 통증뿐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겪는 등 당시 패기를 보고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최소 80명이나 속출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네. 이거 말하고 보여드리면 안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메스껍고 우리 이제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저도. 우리는 뭐 출연자니까 그래도 이거 네네. 시청자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시청자분들께는 전체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너희 둘만은 생으로 본 거예요. 아 모자이크 쳐서 나왔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자, 이 인형을 공개한 사람은 영국의 초자연 수사관 제인 해리스. 패기가 제인의 집에 온 뒤로부터 그녀에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며칠째 계속되는 악몽이야. 저리가 이 악령아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제인은 수개월 동안 끔찍한 악몽뿐 아니라 고열과 심각한 환각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부에게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녀가 패기의 존재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패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기만 했음에도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방 안에서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과 인기척을 느끼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패기가 저주받은 인형이며 패기를 본 사람에게도 저주가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팩이 좀 내리자. 내려주세요. 예, 저 그냥 올려놓지 왜 계속 말고. 떼어놓고 있어? 참 우리 저 아까부터 제작진 신경 쓰이대. 왜냐면 자기네들은 왜 안 그래? 보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또 현실로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네. 저주 생각이 또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주의 시인 건가요? 하도 패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인형으로 악명을 떨치자 제인과 다른 심령술사들이 패기를 조사한 결과 흉부 질환으로 죽은 여성의 혼이 깃든 겁니다. 아마 홀로코스트로 학대받은 영혼일 겁니다. 그다음에 패기에게 고통받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기는 에나벨이나 로버트 인형처럼 미국의 한 유령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데요. 아 저것도 사진 또 보여줬어. 보면 몸이 아프다고 너도 나도 얘기를 하니까 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괜히 막 나도 아픈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슨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어제 6층에 내리니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뭔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26215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요.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에이, 뭐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일 뿐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지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9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서워지겠네요.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이 아이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하던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2014년 6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657번가에 위치한 한 저택. 세 자녀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데릭 브로더스와 마리아 부부는 이 집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제발 이 집 누가 좀 사주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싼 정말 섬뜩한 괴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위해 집을 찾은 브로더스 부부는요.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의문의 편지는요.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집을 지키고 있지요. 이전의 집은 자녀들이 성장하기엔 작아서 이사하는 건가요? 자신을 감시자라고 밝힌 이가 쓴 편지에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안부를 전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또다시 부부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본 부부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우드 가족에게 집을 넘겨받았군요. 이젠 브로더스 가족의 집이네요. 다락방은 누가 쓰죠? 2층 침실엔 누가 자나요? 오, 뭐야, 오싹한데? 감시자라는 이는 집안 구조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집주인의 이름과 부부의 이름까지 알고 있던 겁니다. 뭐야, 이게. 이거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소름 끼친 건 657번가의 집에는 어린 피가 필요합니다. 뭐야? 피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야. 정말 깨름칙하게도 마치 자녀들을 노리는 듯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감시자는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와 별명까지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아? 집안에도 혹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뭐 들었던 거 아닐까? 누군가 집을 감시하며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부부는 이사를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집을 보는 수상한 커플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커플을 조사했는데 좀 의심스러웠던 점이 커플 중 남성이 즐기던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감시자였다고 합니다. 오, 감시자라는 게 네, 흔하게 쓰일 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 특별히. 편지에도 감시자라고 돼 있었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 법인 아닌가요, 혹시?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커플은 우연의 일치라며 극구 부인. 그리고 한편 경찰들도 이들이 집을 스토킹한다는 증거와 동기를 입증할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브로더스 부부는 FBI 출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감시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17년 또다시 감시자로부터 편지가 도착. 자동차 사고일 수도 아마 화재일 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부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토킹 괴담이 퍼져 한동안 집이 안 나가다가 2019년 드디어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집을 스토킹하고 편지를 보내는 건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났어요. 서로 피 흘릴 정도로 싸워서 헤어지게 해주세요. 학생 때 절 왕따 시켰던 친구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요. 걔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저주하네. 일본이 저런 게 좀 있잖아요. 막 저주하고 그러는 거. 아 근데 좀 다 섬뜩하네요. 내용도 강하고. 네. 네.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대신 저주해드립니다.
바로 일본에서 성행 중인 일명 저주 대행업체의 이야기입니다. 별걸 다 대행하는구나. 그렇죠. 네, 일본에 현재 운영 중인 저주 대행업체만 수십 곳.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최소 40건에서 100건까지 고객들의 저주 상담이 들어올 정도로 저주 대행이 인기라는데요. 심지어 가장 유명한 저주 대행 업체는 무려 40년 경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무당도 아니고 저주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효과가 있겠어요? 이걸 뭐 돈을 받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효과 있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취재한 저주 대행업체 서비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메일, 전화, SNS를 통해서 업체 전문 주술사에게 상담을 접수하고요. 고객 본인과 저주 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생시, 관계 등과 함께 상대방을 어떻게 저주하고 싶은지 내용을 전달하면요. 업체에서 가격 산정 후 고지, 그리고 소위 대행비를 선지급하면 업체가 저주 대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 단가가 어느 정도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관심을 네. 어떻게 이메일 드려요? 아니죠. 예. 어디 뭐 누구 이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잘할게. 뭘 그렇게 또 그렇게. 아니 일단 한번 업체까지 부르려고. 죄송한데 일단 가격 들어보고. 들어보고. 예. 가격도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히 기도만 하는 거는 약 77,000원. 가벼운 사고나 잠깐 아팠다가 회복하는 정도의 저주는 약 1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신사에 가서 일주일 이상 저주를 부르는 코스는 기간과 저주 강도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저주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메뉴판에서 음식 고르는 것처럼 저주를 고르는 건데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저주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오 기자의 머릿속에는 이 대행비만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 의심이 가득합니다. 신사에 매일 가는지 어떻게 체크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저주 대행 업체에서 저주를 행하는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이 있어. 못을 먹어? 아 기분 나빠. 저건 진짜 당하는 입장이 짜증난다. 보셨죠? 어때요? 이래도 농담 같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게 약간 오싹한데요. 그렇죠. 자, 일본의 고대 헤이안 시대부터 전해져 온 지푸라기 인형을 찌르는 저주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저주 대행 세 번째부터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어요. 저주 걸고 며칠 뒤 절 괴롭히던 상사가 퇴사했어요. 그리고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개월 안에 효과가 없으면 무료로 AS 저주를 해주거나 와. 1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는 입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당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저주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큼 제일 큰 복수는 없어요. 아,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남을 막 깎아내리기보다는. 영국 노스 요크셔주 나레스버러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비롭고 섬뜩한 동굴이 있습니다. 뭘 걸어놨네요. 그렇죠. 걸어놓은 거구나. 약간 그 주술적인 의미 담은 것 같은데? 자, 걸려지는 물건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또 밝아 보이는데. 그러네요. 굳은 것 같은데? 이건? 자, 사실 이 동굴엔 한 가지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동굴에 얽힌 저주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538년 영국의 고고학자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원래 이 동굴의 물은 치유의 힘이 있는 영험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은 예언가이자 마녀로도 알려진 마도 쉽튼의 동굴로 전해져 오는데요. 이 마도 쉽튼은 1488년 영국 나레스버러에서 소녀와 악마 사이에서 태어난 우르슬라란 여성으로요. 그녀의 생김새는 마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녀의 모습처럼 큰 매부리 코와 굽은 등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우르슬라의 예언 능력 때문에 이 기분 나쁜 마녀! 썩 꺼져버려! 때문에 마녀 취급을 받던 우르슬라는요. 동굴에서 홀로 외롭게 약초를 다루며 약을 제조해왔는데요. 그런데 평생을 사람들을 피해 쓸쓸하게 동굴에 지내던 마도 쉬프트는 갑자기 자신의 처지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다. 이 동굴에 흐르는 물에 닿으면 모두 돌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돌로 변한 어우, 무서운 얘기다. 그 동굴 앞에 걸어놓은 물건들이 혹시 돌로 굳어버린 건가요? 딴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녀의 저주 때문에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모자나 양말, 인형 같은 천부터 딱딱한 그릇, 자전거까지 저 동굴의 물에 닿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돌로 변한다고 하네요. 저게 다 돌로 변한 것들이라고? 이른바 이제 석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진짜 돌이 됐다고 저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동굴의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동굴의 물엔 석회 성분과 미네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함유되어 있었고요. 우와. 마치 석회 동굴 속 종유석화 석순처럼 물이 증발하고 침전물이 퇴적하는 과정을 통해 물건들이 석회 성분이 함유된 물에 닿아 마치 돌처럼 변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설득력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유석이나 석수는 길게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이 되는 반면 이 동굴의 물에 대한 물건들은 3에서 5개월 동안 단기간에 석회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 설명 못해요. 5개월은 너무 짧죠. 5개월 안에 그런 과정은 안 일어나잖아요. 5년 안에도 안 일어나요. 자, 과연 한 맺힌 마녀의 저주가 정말 돌로 변하는 저주를 내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6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자의 저주였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요? 장자의 저주. 장자의 저주? 적장자가 이렇게 요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장자가?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 왕실. 조선 왕실. 제대로 왕위를 계승을 못했지. 그러니까 차남이나 그 삼남이나 두 개 오히려 괜히 물어봤다 싶지. 제일 많이 했던 6.25 국가인 조선에서 왕위 계승은 왕의 정비에 맞아들 적장자 세습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는 단 7명뿐입니다. 자, 조선은 처음부터 적장자 승계의 전통이 꼬여버렸습니다. 태조의 첫째 아들 진안대군이 지병으로 사망하며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과 태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은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하지만 저하 서연에 드실 시각이 이미 지났사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몸이 아프구나. 양녕대군은 병을 핑계로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들과 추문이 이어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폐위, 대신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적장자들도 이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진 못했는데요. 세종의 적장자인 제5대 왕 문종은 무려 약 30년간 세자 교육을 받고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왕이 됐지만요. 병환으로 즉위 2년 만에 승하.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은 12살에 조선 제6대 왕에 즉위했지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즉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의 강압에 의해 양위. 이후에 결국 폐위된 단종은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적장자의 저주한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 적장자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성종의 적장자인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 중종의 적장자 인종은 세자 생활 25년 만에 즉위했지만 8개월 만에 승하. 이처럼 조선 왕조 역사상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7명 중 제19대 왕인 숙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조라는 게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스트레스도 있고 실제로 세자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동안 좀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의 역사로요. 특히 원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더욱 격렬한 궁중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는 원비 정성왕과 원자를 낳지 못했고 후궁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어렵게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효장세자는 1728년 세자 책봉 3년 만인 10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 참. 이거 왕 뭐 이런 거 떠나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통할까. 그렇죠. 영조는 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아저씨죠. 7년 만에 또 후궁과 난 아들이 또 비운의 사도세자 아니겠습니까? 아유, 사실 뭐 사도세자 운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극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권례를 산책하던 영조의 눈에 띈 무언가. 아니, 대체 이건 무엇이란 말이냐? 지금 당장 조사하라! 그것은 바로 왕족들이 죽길 바라며 흉한 물건을 묻어 저주하는 매흉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오, 그러면 궁궐 내에 누군가 저주를 해가지고 네, 이 세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야,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요. 자, 영조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영조는 바로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고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년 전 소론과 일부 남인은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다고 의심. 이른바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서 궁녀들을 사주해 권례 곳곳에 사람의 뼈, 인고를 묻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생전 효장세자의 최측근으로 소론의 지시를 받은 한 궁녀의 충격자변. 실은 뼛가루를 음식물에 섞어 세자 저하에게 올렸사옵니다. 무덤 속 시신, 길가에서 개가 뜯어먹다만 시신, 혹은 불에 탄 시신에서 채취한 뼈가루를 음식에 섞어 생전 효장세자에게 먹였던 겁니다. 이것도 저주라고 한 거구나. 야, 이건 거의 반역 아닌가? 와, 반역이지. 독살을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이거 자체가 독살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효장 그러니까. 세자가. 네네. 이거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걸 먹이냐. 효장세자의 사인이 밝혀지자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요. 저주를 사주하고 행한 이들을 모조리 처형. 한동안 조용하던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실에서 이렇게 저주가 행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세자야. 그렇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 야, 궁중 암투가 이게 정말 진짜로 무시무시했네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0일을 공개합니다. 1447년 안평대군의 무릉도원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견이 단 사흘 만에 그려낸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 두 기자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이건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저거는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1447년 평탄한 현실 세계,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중간 세계, 그리고 복사꽃 핀 이상향까지 무릉도원으로 가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자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는가. 은자들의 옷차림새 아직도 완연하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볼진데 정말 좋은 일이니 천여 년을 전하여 봄직하지 않는가. 안평대군의 발문을 시작으로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등 21명의 당대 최고 문인들이 앞다투어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시를 남겼고요. 그 길이가 20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명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고 몇 년 뒤 조선에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몽유도원도의 저주 아닐까? 맞아. 아니면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 그 이후 그림이 세상에 나온 지 6년 뒤인 1453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조선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영부를 동모했다는 이유로 사사된 안평대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당시 좌의정 김종서가 철퇴로 맞아 사망.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박팽년, 성삼문 역시 사망. 이뿐만 아니라 이현로, 이계까지 몽유도원도의 이름을 올린 6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조선판 데스노트 아닙니까? 이름 올리면 다 죽여버리는. 이후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로 불리게 됐고요. 계유정난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890년대 일본에서 발견돼 안타깝게도 현재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소장 중인데요. 찰나의 꿈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는 정말 죽음을 부르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였던 걸까요? 이번 특종은 고양이를 그린 작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화가의 작품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누가 봐도 귀여운 건 왼쪽이고 오른쪽은 약간 도깨비스러워요. 그런데 이 두 고양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한 사람,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민 화가 루이스 웨인이었습니다. 아니 한화가가 그린 거라고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화풍이 확 달라졌네. 뭐 사람 스타일은 변하지만 진짜 완전 극적으로 변했네요. 188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귀엽고 앙증맞은 고양이 그림으로 유럽 미술계를 뒤흔들며 일명 고양이 화가로 불린 루이스 웨인. 그런데 그의 작품이 변하게 된 데는 고양이의 저주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80년대 중반 새끼 길고양이 피터를 구조한 뒤 고양이의 매력에 흠뻑 빠진 루이스는요. 이후에도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작업실로 데려와 본격적으로 집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후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 속에 고양이들이 등장했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저 왼쪽 그림을 보면. 찐 집사시네요, 정말. 네. 자,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루이스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는데요. 이유 모를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며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요. 그가 망상에 시달릴수록 그림 역시 점점 기하학적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오, 진짜네. 1924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끊임없이 고양이 그림을 그리다 1939년 루이스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고양이의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을 앓으실 수는 있지만 계속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그렇죠. 좀 집착한 거잖아, 어느 정도. 집착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8년이 지난 2007년 체코의 기생충학자 야로슬로프 플레그르의 충격 주장. 루이스는 고양이의 저주가 아니라 고양이 기생충에 감염된 걸 겁니다. 그는 고양이 기생충인 톡소포자충이 인간의 뇌로 들어갈 경우 판단력 상실 등 치명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루이스 웨인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저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아, 기생충 감염. 그러나 톡소포자충 감염 환자의 약 90%가 감염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톡소포자충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고양이 화가 루이스 웨인. 과연 그의 그림은 왜 변하게 됐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